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 과목에서는 워낙 바뀐 것이 많아서 우리가 좀 또박또박 좀 정독을 할 영역이 많아졌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책을 보다 보면 충분히 다른 과목에 배려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만은 2018년도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업 분류도, 그리고 한국 표준 직업 분류도, 또 한국 표준 산업 분류도, 또 워크넷 체계도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직업정보의 제공에서 직업정보란 무엇인가? 직업정보란 무엇인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말로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1차 필기와 2차 실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영어 다 아시는 이 정보란 건 뭘까라고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이다. 아무리 수집된 자료라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이 없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첩보, 아니면 정보의 어떤 근원이나 정보, 원의 수준에 있는 것이 정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업정보 그러면 직업 관련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 그렇죠. 직업 관련이라는 것은 직업 선택부터 시작해서 직업에 있어서 직업의 선택, 직업의 전환, 전직이라고 그러죠. 또 직업 세계에서 은퇴, 이런 등등의 직업에 관련된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를 직업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정 가공돼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수정 가공돼야 된다. 거기 줄쳐 놓으시고. 또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며 각 정보마다 품질이 다르다. 우리가 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간 직업 정보와 그리고 공공 직업 정보에는 한시적이다, 지속적이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이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한시적이며 각 정보마다 품질이 다르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바로 이 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보마다 품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적절한 정보이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에 의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굴곡이 있어서 일정한 평형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이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변화시키고 가능한 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공 확률을 높인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같은 내용의 반대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직업에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시적 정보와 거시적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도 우리가 출제에서 이 기출문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상문제로도 언제나 우리가 가는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 정보, 거시적 정보라고 할 때 미시적 정보 밑에 적어놨죠. 미시적 정보라고 하는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 직업별 직무 또 이에 관련된 직업 담당자가 또는 작업 담당자에게 필요한 요건, 학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한 사항은 미시적 정보, 개별 직업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개별 정보의 역할 담당자들이 가져야 될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은 미시적 정보고 거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업별 고용 동향이나 인력 수급 현황, 고용 전망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거시적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3번에도 남아있처럼 이것은 정보의 개념 위에다 붙여도 되는 이런 내용을 해서 정보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정보의 목적과 기능을 두 번째 목차로 다뤘는데 직업정보의 목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먼저 보면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어로 쓰다 보니까 딱딱하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같은 직업 내 근로자의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료가 된다. 또 업무의 과정과 부가적 환경, 부가적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그러면 직장의 특징과 유형을 이해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직업에 관련된 세세한 항목부터 시작해서 직업을 둘러싼 환경까지를 포함한 직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직업정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데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정보의 역할을 보시면 거기는 직업정보의 역할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에서 모두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밑에 박스로 간략하게 적어 있죠.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그를 조절해야 될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일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보가 없어서 그런 일자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직업이 한 100여 개 정도만 있는 줄 알고 있어. 설마 그것이 10,000개가 넘는 개수 직업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었어? 이런 말들을 수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고민할 적에 자기가 아는 직업 고작 20, 30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한 20, 30년은 더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와 의논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에게는 직업 세계를 알바자면 직업 세계에 대한 지평을 넓히면서 구직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업 대책과 고용 정책의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3개. 그래서 1차 필기뿐만 아니라 2차 실기에서도 곧잘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업정보의 기능은 2017년도 3차에서도 3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2017년도 3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가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을 쓰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브레이필드 위에 나와 있는 직업정보의 역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 물론 국문법상에서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뭐냐를 구별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으로 특히 브레이필드는 곧잘 나와서 1차, 2차 모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브레이필드는 이 직업정보의 기능을 3개로 나누어서 정보화 기능, 동기화 기능, 그리고 재조정 기능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보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적 기능, 이렇게 해서 정보화 기능 또는 정보적 기능은 바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적에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끔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이 현실에 적합한지를 다시 피드백, 평가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내담자의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 또 내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이 현실 적합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역할 이런 기능들을 역할이나 기능을 같이 쓰면서 브레이필드의 3대 기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앤드류스가 제시한 정보의 효용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시간적 효용이 있어야 되고 또 장소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좀 학문적으로 체계해 놓은 것이 바로 앤드류스가 제시한 정보의 효용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형태 효용, 시간 효용, 공간, 즉 장소 효용, 또 그런가 하면 소유 효용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형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제공 형태가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될 때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요구대로 형태를 갖추어서 제공된다면 그 직업정보는 대단히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형태효용이고, 그다음에 시간효용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업정보가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 제공될 때 그 직업정보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장소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보다 큰 가치를 갖지만, 물론 경제적으로서는 다른 반대 개념이죠.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비싼 가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적에 이렇게 접근성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장소효용에서 접근성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장소효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유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소유자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보의 차단력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높이 아니면 낮게 책정되기도 한다는 것이 소유효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효용, 시간효용, 장소효용, 그리고 소유효용으로 나눈 것이 앤드류스의 이런 이론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정보의 효용은 한 번쯤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이거 빼고 싶어도 꼭 지금까지 제 경력을 보면은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서, 그래서 아까워서 지금 못 버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은 꼭 나오게 될 겁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정보 수집의 4단계, 거기에 보면 직업정보 수집의 4단계는 여기는 2차에서 우리가 다뤄졌던 문제가 되겠죠. 2차에서. 그래서 직업정보 수집 4단계 보면 먼저 직업 분류를 제시하기. 제시하기 빼고 직업 분류하기. 먼저 직업을 분류하고, 그래서 직업 분류 제시하기 그러는데 직업 분류하기, 그리고 대안 만들기, 그리고 목록 만들기, 그리고 직업정보 수집하기. 그래서 이 4개의 차례 해서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맞으면 여러 개의 대안을 만들고 그중에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직업 분류에 대한 직업 정보를 분류된 직업에 대한 목록하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차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은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뒤에 말하고 있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처치, 처방 또는 실험, 조작, 진단, 이런 용어는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내담자라든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처방, 처치, 실험, 조작,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기술적 결정 모형은 여러 가지 있는, 먼저 종류, 박스 안에 제가 축약을 해놨죠. 그래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라, 직업 선택 모형 또는 직업 결정 모형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다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직업 선택 모형 또는 직업 선택 결정 모형, 또 그런가 하면 힐튼의 모형, 부름의 모형, 또 플래처의 모형 등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직업 선택에서, 물론 여기 직업정보에서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그러나 다른 영역과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시험지에서 100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과목이 아니라고 너무 무지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보시면, 거기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변인을 자아 정체감의 발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의 발달을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진로 발달을 뭐라고 했냐면 1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진로 발달은 전반적인 인지 발달 과정 속에서 자아와 관련된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봤다. 그래서 진로 발달은 자아에 관련,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 경험 속의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아에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진로 발달은 이루어진다. 그때 중요한 하나의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라고 봤다. 자아 정체감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에릭슨이 되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릭슨은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대비하면서 양극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발달로 이렇게 8개 당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주장하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자아 정체감대 역할혼미라고 하는 5번째 단계를 제시를 했고 바로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거든요.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감 유예기의 시기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것에 도전을 하고 또 도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해서 찔벅대기만 하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이런 그 과정들이 아주 그 딜레마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바로 이러한 자아에 관련된 현실 경험 속에서 드러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지고 자아 정체감 발달이 또한 진로 발달의 중요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아 정체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바로 3번에서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로 발달 과정을 크게 2단계로 전 직업기와 직업기 또는 예상기와 실행기로 나누되 예상기에는 세부 4단계 그리고 실행기 또는 적응기는 세부 3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어느 강의에서나 설명하는 것처럼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 발달 단계는 크게 진로 발달 단계는 바로 예상기, 실행기 또는 전 직업기, 적응기 이렇게 2단계로 나누는데 예상기는 세부 4단계, 탐구하세, 선명하게 그리고 적응기라고 하는 실행기는 순개똥이네. 참 그 성인들의 입장에는 여러분에게 좀 비속어 같은 이런 그 암기력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별로 저는 암기 방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의뢰 입장에 있으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구체화기. 내가 여러분의 세부 내용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탐색기, 구체화기. 그리고 선택기, 명료하기. 머리말만 가지고 탐구하세, 선명하게. 그랬더니 실행기, 적응기에 왔더니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합쳐서 순개똥이네 이렇게 제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쑥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선택 결정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인데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아에 관련된 위기유 극복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다. 그러면서 발달을 크게는 2단계, 세부적으로는 7단계로 나눴는데 예상기에서는 바로 탐구하세, 탐색기, 구체하기, 선명하게 그리고 선택기, 명료하기 이렇게 4개로 나눴고 그다음에 실행기 또는 집행기라고 하는 또는 적응기라고 하는 데에서는 3단계, 수능기 그리고 개혁기 그리고 통합기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 단계를 정리해 놓으시면 이건 직업정보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브룸의 모형이 있습니다. 브룸의 이론도 역시 여러분들은 심리학에서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동기론을 보면 동기론에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내용이론에는 무엇이 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했는가,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시켰는가를 따지는 건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나 알더퍼의 ERG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또 그런가 하면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등을 바로 내용 이론으로 설명해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 직업을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과정에서는 브룸에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이론이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 그러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들을 우리가 설명해 봤을 것, 수업을 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브룸의 VI 이론, 또 그러면 기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브룸의 직업선택 결정 이론을 보면은 이건 직업 결정 요인을 아까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자아 정체감,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스스로의 정체감을 가지고 변인으로 들은 데 비해서 브룸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균형, 기대, 힘 이렇게 3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균형, 기대, 힘 암기해 주시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만족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느냐. 어느 수준을 만족 수준을 설정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실현 가능성의 개념을 기대라고 했고,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인지 요인은
어느 정도이냐를 따진 것을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뒤에까지는 지금 수업을 만들 여러분들이 뭐 내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런 단기적으로 올 적에 균형, 기대, 힘 3대 변인을 가지고 직업 선택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부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리을번의 유인가, 수단, 기대 이론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이 자격을 주면 가슴이 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부름이었어요. 그런 것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라도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슴은 뛰지 않는다. 진정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성과가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거예요 라고 하는 보상기대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나의 미래가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면 합격할 거예요 를 가지고 가슴이 뛰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인가는 보상 차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기대가 약해 성과 기대와 성과 기대에 의한 1차 산물인 성과, 합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래가 올 것이라고 느껴지는 2차 산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2차 기대인 보상 기대가 같이 합쳐져야 가슴은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인가, 수단, 기대의 결합 이론에서 VIE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힐튼의 직업선택 결정 모형 또는 힐튼의 직업선택 모형을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자 거기 디귿번에 있는 힐튼이 제시한 직업결정 3단계 직업결정 3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힐튼의 직업선택 3단계는 전제 단계 맞으면 직업선택 이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탐구하는 맞으면 조사하는 단계를 전제 단계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 계획 단계는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또는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상상하는 단계를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인지 부조화 단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반대되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행동을 시험해 보는 단계. 이렇게 해서 세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딱딱하게 됐습니다만은 전제 단계, 직업을 탐구하는 단계. 다음에 계획 단계, 자기가 원하는 또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뭐냐면 그 상상해 보거나 생각해 보는 단계. 생각에서 계획, 좀 더 구체적인 쪽으로 생각해 보는 단계. 그리고 인지부조화 단계,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해 줄 때 나타날 어떤 문제점 등을 뭐냐면 고려해 보는 단계, 인지부조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다. 힐튼의 3단계, 앞에 부름이 제시했던 균형, 기대, 힘 3요소도 중요하지만 여기 힐튼의 직업결정 3단계에서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념학습에 근거한 플래처의 직업선택 결정 모형. 그렇기 때문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이나 또는 부름의 모형이나 힐튼의 모형이나 플래처의 모형은 똑같이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 또는 직업적 직업선택 결정 모형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부터 다루는 것은 처방적 직업선택 모형이 되겠어요. 처방은 전문가의 사실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는 카치의 모형, 겔라타의 모형, 또 쥐토우스키와 칼도와 쥐토우스키의 이런 모형, 이런 세 개의 모형은 대표적으로 처방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보면 카치의 모형은 거기에 보통 카츠와 칸에서 보통 지도자의 행태를 가지고 행정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행정학적으로 접근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카츠는 뭐라고 했냐면 직업 결정자는 자신의 특성 요인을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비교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의 평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의 경중을 따지고 그 특성 요인의 가치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나의 특성은 고정 자본인데 이것이 어떤 직업에 가게 되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고 나의 가치가 어떤 직업으로 가면 그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각각의 직업마다의 내 특성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대안
적으로 점검하고 그거에 의해서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가치의 모형. 근데 이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스스로는 등잔빛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각각의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가치의 모형입니다. 그다음에 갤라트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갤라트의 모형은 직업 선택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과정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직업 정보를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언적 체계, 또 가치 체계, 결정 준거 이렇게. 거기 보면 갤라트의 모형 아직 다뤄지진 않았지만 갤라트의 모형에서 처방적 직업선택 결정 모형의 갤라트의 모형은 이렇게 직업선택의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업정보를 예언적 체계, 가치체계, 결정준거로 분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이 내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칼도와 쥐도우스키는 직업 결정자를 중요하는 것입니다. 직업 결정자. 직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회구조상에 떠밀려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같은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뭐냐면 지시하명 같은 그거 하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언적인 지시나 조언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 결정자를 중심으로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제시한 처방적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은 칼도와 쥐도스키의 모형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수학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직업 결정자를 중시하는 모형으로 직업 선택을 직업적 유용도 함수 너무 이렇게 썼군요. 직업 결정을 직업 선택을 하나의 종속 변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직업 결정자의 지적, 신체적 특성과 개인적 자원을 입력한 후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그런 것 등이 작용이 되어서 바로 직업 선택이 종속 변수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칼도와 쥐도스키의 모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기술적 직업 선택 모형 4개와 그리고 처방적 직업 선택 모형 3개 그리고 각각에서 핵심 단어 지금 조금 정리했었죠.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직업 정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 정보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가장 출제가 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는 1차에서도 그냥 뭐 몇 년도를 쓸 것도 없이 1차에서도 2차에서도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를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특성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거기를 우리가 같은 번호로 이렇게 비교, 지면이 좀 넓었더라면 우리가 박스에 나란히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너무 글씨가 작아지게 되어서 그냥 위아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민간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필요한 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산되고 운영돼. 자, 한시적으로 줄쳐 놓으시고. 민간 직업 정보들은 필요할 때를 위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진다 이 말을 좀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에 비해서 공공 직업 정보 이론을 보면 이 민간 직업 정보와는 달리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냐 연속적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간 직업 정보는 해당 분야나 직종을 제한적으로 몇 개의 직업이나 몇 개의 직종으로 한정하지만 공공직업정보 2번에 보시면 전체 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한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민간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민간정보정보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하는 사람의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하지만 공공직업정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분류합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민간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조사를 통해서 1번과 연결시킨다면 단시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단시간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게 되는데 공공직업정보는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갑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을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민간직업정보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비해서 거기 공공직업정보업은 바로 직업정보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공공성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또 그런가 하면 민간직업정보는 필요한 해당 업종이나 해당 직종에 관한 정보만 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어서 바로 다른 직업정보와 비교가 곤란하지만 그에 비해서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직업과의 관련성이 많은 정보로 관련 직업 간 정보 비교가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해서 나란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직업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고 해서 위에 3번에 소위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선택한다는 말을 또 약간 말을 바꿔서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고 했는데 공공직업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면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한 것처럼 여기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바로 직업을 분류한다고 해서 2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보시면 정보를 의무적 기준의 평가도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의무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민간직업정보와는 달리 공공직업정보는 거기 오면 직접적이면서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에 보면은 민간직업정보의 단점으로 지속성이 없고 활용성이 낮다. 또 정보의 효과는 크지만 파급 효과는 미흡하다. 이런 단점을 썼고 그에 비해서 공공직업보험은 좀 더 장점으로 보편적 항목으로 어느 산업이나 어느 직종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항목으로 된 기초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 또 정부나 비영리 부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 그래서 민간직업정보에서는 제가 단점을 2개를 9번, 10번을 썼고 공공직업정보에 대해서는 장점을 가지고 2개를 써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내용은 서술했지만 모두 양자를 번호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적에 공부하실 적에 그냥 위에 보고 아래 보지 마시고 1번과 1번, 2번과 2번, 3번과 3번 이렇게 해서 대비하면서 공부하시면 밑에 있는 박스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직업정보 제공 자료로 언제나 나오는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